예, 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 바르기 담. 제가 이제 올 들어 지난 1월부터는 주로 좌파, 좌익, 공산당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한 편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영화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다큐 영화이기. 여기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개봉을 해서 지금 한 40만 가까이, 지금 30 몇만, 한 40만 가까이 지금 영화 관람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지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입니다. 분량은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분량인데, 이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건국 과정을 다큐 형식으로 이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작년에 개봉되어진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많은 관객들이 몰려들었죠. 주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는 CJ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좌파 문화 권력과 이제 결부되어져 자본을 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배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좌파들이 만든 영화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죠. 그 목적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좌파, 이제 어떤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단 혹은 분단 이전부터 있었던 공산당 운동의 어떤 정당성, 거기 더 나아가게 되면 어찌 보면 남북한의 체제 정통성에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을 우위에 두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예, 영화라는 어떤 형식을 빌려가지고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좌파들의 그 문화, 특히 영화라는 것은 어떤 정치성을 띤 목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훼하는 것,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커스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을 가지고 아주 나쁜 자, 독재자, 아주 정말 뭐 그런 독재자를 비롯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던 두 인물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설계도를 제작했다, 만들었다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설계도에 바탕을 해서 경제 건설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두 지도자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좌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종북 좌파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또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부터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 문제는 이제 영화라는 것이 이제 그 자본, 대량 자본이 들어가는 그 21세기 대중 사업, 대중 그 사업이잖아요. 대중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J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에 이제 상업적인 이익을 목표로 해서 이제 서로 결잡이 돼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영화가 그냥 뭐 수백 개 어떤 그 개봉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시에 일반에게 이제 상영되면서 뭐 100만, 200만, 300만 넘기는 거는 쉽죠.
특히 영화의 어떤 완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잘된 영화는 보통 뭐 한 500만 이상 넘고 1000만 또 많이 넘죠. 그런 것들이 주로 그 좌파들이 만든 특히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 편향적인 어떤 역사 인식을 만드는 거.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공헌이 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아주 폄훼시키는 거.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뭐 공동경비구역 거기서부터 볼 수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공동경비구역 JSM이죠. 오래됐죠 벌써. 그 당시 이제 뭐 남북 해당 분위기 정상회담 분위기였나요? 무렵이었을까요? 그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 코드에 입각해가지고 상당히 그 분단의 현실을 가지고 낭만적으로 또 어떤 민족의 비애 어떤 분단을 가져다 준 외세의 어떤 나쁜 점 이제 미국을 어떤 분단의 원인 오늘날 한반도의 어떤 불행을 가져다 원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상당히 를 쳤죠. 그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제 그런 공동경비구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동막골 물론 그런 영화도 있었죠. 거기서도 6.25 전쟁 중에 뭔가 인민군이 서로 시골 마을에서 일단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영화의 테마가 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비극으로 빠뜨게 하는 원인은 제국주의, 비제국주의다. 그런 것을 이제 부시불식간에 관람객으로부터 의식화시키는 것이 교육시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가 부지기수로 나왔죠. 또 그런 영화가 나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그런 좌파 또 국사학자들이 아주 편협한 또 어떤 좌파 이데올로기에 매연 더 나아가서 어떤 북한의 역사가를 추종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교과서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지 못하죠. 그런 교육을 받은 데다가 머리를 식힐 겸 뭐 즐거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간 영어에서 주는 메시지도 막 그런 유도가 아닐까.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그런 쪽으로 이제 그것이 역사의 어떤 주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어떤 사실과 확인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배우니까 영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픽션이죠. 그건 하나의 창작이죠. 특히 이제 영화라는 것은 상업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업적 이익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결합이 된 거예요.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정통성에서 지워버리느냐. 어떤 정치적 목적과 그 CJ 엔터테인먼트로 대변되어지는 산업자본, 문화 자본들이 가면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이제 딱 결합되면서부터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진 영화들이 이제 엄청난 제작비를 들어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수백만, 뭐 1000만 이상의 관객들이 몰려들면서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이제 정사가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야기가 픽션이 하나의 히스토리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 이제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인식에 있어가지고는 좀 어처구니 없는 영화는 그냥 영화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영화 속에서 역사를 배우고 또 그 영화의 영화를 통해서 교육을 한 역사관들이 한 것이 또 좌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역사. 더구나 이제 뭐 영화 스타라는 것은 대중의 스타들이잖아요. 잘생긴 남자 배우, 여자 배우들이 나서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거기에 빨려들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마치 그런 그 영화의 주인공 히어로가 정말 그런 것처럼 많이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이죠.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영화의 주인공하고 실제 그 사람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스타가 탄생하게 되면 아, 그 스타가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거나 또 실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의식적으로 마치 영화의 주인공을 맡게 되면 자기가 진짜 그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좌파 영화에 자주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아, 갑자기 무슨 의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에 눈을 뜬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화에 출연하고 난 어떤 배우들은 사회적 메시지를 막 목소리에서 냅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참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 때 또 과거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뭐 세월호 그전에는 광우병 사태 때 많은 연예인들 좌파 연예인들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대중들의 어떤 관심,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돼요. 또 그런 그 좌파 연예인들이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좌파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특히 그 문화 권력, 대중예술을 장악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캐스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영화 배우는 영화 출연을 해야죠. 더구나 주인공을 맡아야죠. 뭐 그런 어떤 목적의식 때문에 더 그런 그 발언을 통해 가지고 관심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캐스팅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그 대중예술인들 이제 그 영화 배우를 비롯해 가지고 뭐 영화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가 지금 많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그렇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어떤 의식. 이제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에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국의 영화가 그런 이념 지향적인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한민국을 아주 폄하시키는 그 위주로 이제 쭉 흘러왔다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폭력 문화가 일상화되어지고 그 폭력 문화가 학교에 폭력 문화로 가게끔 한 어떤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한 2000년도에 개봉됐나요? 친구라는 영화 있었죠. 친구. 부산의 칠성과 조직폭력배 애들이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영화한 건데 아주 잔인하고 아주 섬뜩하고 그런데 그걸 마치 이제 어떤 그 고등학교 때의 어떤 10대들의 우정 또 그것이 조폭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서로 배신을 때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런 걸 드라마틱하게 하다 보니까 친구에서부터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폭력 영화가 조폭 영화가 그냥 틀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게 또 사회 전반의 어떤 문화와 젊은이들의 어떤 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학생들에게 많이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뭐 일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그런 폭력 조직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뭐 돈을 강탈하고 일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영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게 아마 시초가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그것도 영화를 했던 그들 주인공의 장동건하고 또 누구 유호성인가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연기를 잘했죠. 또 아주 뭐 외모도 잘생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일종의 그 어린 학생들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 영화 자체가 하나의 또 뭡니까?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좌파 문화, 좌파 의식, 또 폭력적인 문화가 지배하게 된 것은 바로 1990년대 말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그런 좌파 문화 권력의 시작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경비 구역이라고 하는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민족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가 좀 시초가 되지 않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폭력 문화가 일상화되어지고 혹시 학교 현장에 완전 광범위하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친구라는 영화가 하나의 시효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유 보수 우파들은 이 문화 권력에서 밀려났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좌파들이 돈도 갖고 있고 또 든든한 어떤 자본의 어떤 후원도 받고 또 CJ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대기업하고 손을 잡고 세계로 진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어떤 자유 보수 우파들의 어떤 문화, 특히 영화계에서는 상당히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영화가 나와서 아주 저도 봤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다. 그 제목이 이제 건국 전쟁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어떤 그 여정, 또 대한민국 건국하고 6.25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3.15 부정선거예요. 영화의 시작이 이제 3.15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4.19가 터지고 학생들이 경찰들에 의해 가지고 사망하고,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 가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로하는 장면.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다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기가 아니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젊은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너무 지극히 단련했는데 이렇게 다쳤다 그래가지고 울먹이는 장면이. 저도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이 원한다면은 내가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뭐 국민이 그리 원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지극히 이제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칙을 천명한 것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망명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잠시 그 하와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그 본거지 아닙니까? 또 미주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지였죠. 잠시 쉬러 가겠다, 한 달 정도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영원한 망명의 길이 되었고, 또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 경향신문인이 동아일보니 이런 신문에서 약간은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간 것이 아닌데 그게 이제 망명한 것으로 아예 그냥 보도가 나가버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정사실화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 달 정도 약간 머리 식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의 아닌 망명이 길이 됐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1965년도에 돌아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가실 때 트렁크가 옷 하나 몇 가지 한 세네 개밖에 없었어요. 뭐 그 당시에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뭐 엄청난 이자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무슨 정청래 의원인가요? 누구 있었죠? 뭐 그래가지고 아직 그런 그 근거 없는,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뭐 스위스의 비밀자에 엄청난 정치 자금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공통점은 두 지도자가 청렴결백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느냐에 관심만 있었지. 국민들은 정말 검소한 생각을. 이승만 대통령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거처 집도 하와이 현지 교민이 도와줘가지고 그 집을 사용했고, 또 하와이 요양원에 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하와이 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실반 해가지고 병원비를 지불. 이승만 대통령 영화에도 나옵니다. 프란체스코 여사가 가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서 뭐 고기 같은 거 사오면 막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고기를 사오느냐.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옵니다. 참 어쩌면 참 눈물겹죠.
이런 어떤 대통령인데 또 참 이승만 대통령이 또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고 자유당 후보, 민주당 후보로는 조병옥 박사가 나왔어요. 그 조병옥 박사가 유세 중에 심장병을 인해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심장병에 걸려 가지고 제 기억에는 미국에 가서 수술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모르죠. 그리고 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대신 부통령 이기붕이가 사실 이제 부정선거. 그 당시 이제 부통령 자리를 둘러싸고 자유당의 이기붕하고 민주당의 장면 두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장면이 인기가 높으니까 이 부통령이 이기붕이 불리하니까 이기붕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부정선거가 나오고 사유가 나오고서 이기붕 기관은 이제 원총으로 자살을 했죠. 박마리아 또 그 이강욱이라고 하는 이강욱이죠. 그또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러니까 수양 아들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일가족이 결국 자살하고 그 최인규를 비롯해가지고 그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이제 사형당함으로써 이제 끝났던.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냥 뭐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학생들이 4.19가 터졌고 그것 때문에 망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죠. 또 그 영화를 보게 되면 6.25 전쟁 때 한강초교 폭파 사건도 나옵니다. 폭파 사건도 그냥 수백 명의 서울 시민들이 가능한데 끊어가지고 수백 명의 서울 시민들이 몰살했다. 그것도 참 거짓이죠. 그 밑에 다 부교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민들을 하여금 다 일단은 피난 가도록 하고 당연히 탱크를 몰고 오니까 한강 다리를 철교를 일단 끊어야죠. 그래서 일단 북한군의 진격을 한강 이북에서 멈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군인들이 방송을 하고 부표를 설치해가지고 밑으로 가도록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리 폭파하고 그 폭파 과정에서 현장을 지도했던 경찰관들 한 70여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게 사실 진실인데 또 그냥 무슨 뭐 이승만이 서울을 도망가면서 말이지 급히 한강철교를 끊어가지고 무고한 서울 주민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왜곡.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군이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아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밀리고 있다. 국민들이 싸우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 왜곡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에 나가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최고 지도자는 피신을 해야죠. 가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반격을 해야죠. 아니 지금 뭐 북한군 인민군이 서울 와가지고 중앙청 경무대로 오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총 들고 인민군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빨리 그 피신해가지고 다음을 도모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짓 역사를 가르쳐가지고 이승만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형편없는 지도자.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혼자 도망간 지도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쫓겨난 지도자.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수많은 돈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거짓. 그래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영화가. 그래서 한 1시간 40분 동안 쭉 이승만 대통령의 역정이 쭉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더구나 이거는 이제 다큐이기 때문에 무슨 뭐 배우들이 와서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있는 자료를 찾아가가지고 미국의 현지, 하와이 현지, 실질적인 자료, 문서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그대로죠. 팩트 그대로죠. 그거 사실이 전해주는 어떤 감동이 영화보다 더합니다. 사실 영화라는 것은 어차피 이건 연기이기 때문에 픽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승만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그 시작은 바로 이승만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다큐 영화를 보면서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벌써 이미 그 당시에 벌써 지금의 현재의 대한민국을 미리 봤던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몰랐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그 당시 식민지 청년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양질의 교육을 받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고종 왕조제에 반대해가지고 시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종에 해가지고 감옥에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6년 동안 옥살이를 하잖아요. 6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죄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이라고 있는 안에서 집필도 하고 말입니다. 또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말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이제 양반의 유교에서 뭡니까? 기독교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6년간의 어떤 투옥 생활 끝에 선교사들이 어떤 탄원에 해가지고 국방되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뭡니까? 워싱턴 대학 그리고 석사는 하버드 대학,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 당시 뭐 미국에서 최고 명문대학 지금도 그렇지만 인류대학을 이승만 박사가 한 5년에 걸쳐가지고 6년에 걸쳐가지고 석사 받고 이것도 참 어찌 보게 되면 하나의 그 어떤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나라도 없고 식민지 조선의 나라는 없고 일본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온 그냥 뭐 젊은 청년이 나이도 그때 당시 미국 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됐을 거예요.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를 딴. 또 그것이 어찌 보면 참 이게 어찌 보면 정해진 운명인지 그때 이제 누굴 알게 됩니까? 윌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잖아요. 그 윌슨 대통령이 뭡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마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런 윌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학생과 스승의 관계로 만나가지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큰 힘이 되었고 그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에서 써가지고 하나의 그 바탕이 되었잖아요. 또 젊었을 때 메가더 장군을 만났는데 메가더 장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맨 처음에 메가더 형을 알았어요. 그 감리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2000년이 조선에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고 연설을 하고 독립신문을 찍어내고 했으니까 교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연설을 많이 했어요. 연설을 하니까 연설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뭡니까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감리교회 아마 교회 모임에서 메가더 장군의 형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개인적인 교우 관계가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동생의 메가더가 소령일 때 이미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를 알았어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결국은 6.25 전쟁 때 메가더의 그런 지원과 인천 상륙 작전에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참 이거 어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승만의 그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이승만을 가지고 선지자 왜? 미국인들도 예상 못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걸 가지고 불과 1942년 12월 7일인가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 폭격하잖아요. 그 6달 전에 예? 인사이드 재팬 이라고 하는 임페리얼리즘, 일본 제국주의 내막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고서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겁니다. 미국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미국의 그 어떤 정치학자, 어떤 정책 이반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국제정세의 흐름을 이승만이 이미 미리 예견해가지고 위대한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이 그냥 휴전하고 미군을 빼내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뭡니까? 방공포로를 석방하잖아. 이제 미국에 대해서 도전한 거죠. 야, 이렇게 우리가 희생당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이 나가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든 것이 바로 뭡니까? 자유를 원하는 공산주의 포로들은 석방시켜라. 이게 바로 이제 방공포로 석방이잖아. 이거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 사건이 나오니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해요. 뭐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신문들이 탑 뉴스를 다루면서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뭡니까? 자유진영의 지도자로서 부각되게 된 게 또 그 사건이에요. 6.25 전쟁 때 공산군을 맞아가지고 중공군을 맞아가지고 어떤 참 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의 지도자 그 강인함을 보여줬다면은 자유 포로 석방, 방공 포로 석방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방공 지도자 아니면 자유 지도자로서의 어떤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중공군 중에서 북한군 중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나는 자유주의야. 그래가지고 자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자유주의자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혹은 대만으로 가고 혹은 뭐 미국으로 가고 자유를 찾아갔잖아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25 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미군이 한국에 지원하고 당시 8억 달러라고는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 8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뉴욕시를 가지고 카프레를 했잖아요. 뉴욕시의 그 영웅의 거리라고 하는 스트리트 오브 히어로 영웅의 거리라고는 이제 거기는 이제 미국의 영웅들만 뉴욕에 카프레를 하는 장소인데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고요. 뉴욕시를 가지고 카프레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 뉴욕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창문을 열고 말입니다. 예? 뿌리고 뭐 꽃가루를 뿌리고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상하원 의원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상하원 연설을 하고 뉴욕 맨하탄 그 시를 가지고 카프레를 하면서 다 갔을 때 그냥 뭐 미국 군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저쪽 아파트 혹은 고층 빌딩에서 창문을 열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호를 하고 말입니다. 풍선을 터뜨리고 꽃가루를 뿌리고 말이죠. 엄청난 뭐 자유의 어떤 영웅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전쟁 끝나고 다 폐허가 되어진 또 뭐 세계에서 코리아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미국의 중심부에서 영웅의 거리에서 카프레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미국 국민들의 정말 길거리에 그 뜨거운 환영을 받은 이건 하나의 정말 20세기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순간이죠. 그건 뭐냐? 개인 이승만이 보여줬던 그것이 아니다. 바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위한 열망과 갈망. 또 그런 6.25 전쟁이라는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걸 이겨나가고 또 결국은 뭡니까? 미국마저도 이승만이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굴복시킨 거죠. 미국은 자유진영의 지도자고 대표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는 공산주의자로부터 자유가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십자군으로서 와서 지켜야 된다. 이걸 관철시킨 게 이승만 아닙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뭡니까? 여러분 영화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 영화 본 사람도 있겠지만 꼭 가 보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48년 50선거 아무것도 이시왕조 500년을 겪은다 해서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선거를 해가지고 여성들도 투표권을 가졌잖아요. 그 투표권이 여러분 스웨덴보다 더 우리가 일찍 가졌어요. 1948년도에 여성까지 투표권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 가가지고 뭡니까? 국민학교를 가지고 뭡니까? 의무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80% 90%였는데 이제 문맹자가 다 없어지고
또 대학 교육.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1960년대, 그 50년대부터 60년대 그 당시 그 남한 대한민국의 대학생 수가 전 세계에서 4위예요, 4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학생 수는 세계 4위야. 그건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이승만 대통령이 인식하고 국민교육, 의무교육을 하고 대학 교육을 하고 또 우선 학생들을 미국에게 요청해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끔 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이 또 원자력 기술도 그때 이미 가져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던 모든 설계도를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천대를 받고 영대를 받고 역사 속에서는 정말 잘못된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영화 보면 저도 놀랐어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와이시에서 2000 몇 년도인가 시의회에서 이승만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저도 놀란 게 이 하와이는 여러분 이제 그 일본이 1980년대 한참 일본 경제가 세계 2위, 이제 미국 경제를 능가한다라고 이렇게 나갔을 때 일본 자본이 하와이에 들어가가지고 하와이 전체를 다 일본인들이 샀습니다. 예, 하와이의 모든 큰 건물들, 백화점, 또 그 해변가, 상점 이런 것들 다 일본.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하와이는 다 일본인 땅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거기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의회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또 일본인 2세들이 많이 정착해 있고. 그 한국인들도 아니에요. 하와이시 의원들, 특히 일본인 2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와이에 이승만 대회를 가지고 하자라고 이렇게 시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다큐 영화에 나옵니다. 그걸 발의했던 일본인들, 특히 여성 시의원들 한 두 분이 인터뷰가 나와요. 자신들이 발의를 했는데 한국의 좌파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한 240 몇 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또 미국에 있는 또 좌파들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다 보면 이게 그냥 본의 아니게 이게 분쟁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추진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됐어요. 참 이것도 참 한심한 노릇이죠. 한국인 또 아닙니다. 하와이 시의원들, 외국인, 그 중에 일본인, 더구나 이제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제국주의를 맞서 싸웠잖아요. 일본을 정말 그렇게 참 비호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선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 일본인들이 이승만 대회를 만들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라고 의회를 하니까 한국인들이 나서 반대해가지고 좌파들이 245개 단체 시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예 괜히 해갔던 논란이 되고 그냥 갈등만 하겠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미국 곳곳에 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독립의 어떤 흔적,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여정들이 어떤 흔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별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번듯한 이승만 기념관조차도 겨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지도 만들고 지금 뜻이 모아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파운딩 네이션스 국보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국보라고 했잖아요. 국보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입니다. 국보란 말이 없어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아닙니까? 미국의 대학의 교수가 이승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보, 미국의 워싱턴과 비견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을 가지고 폄훼하고 잘못되어진 역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교과서는 아주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여러분 반드시 보시길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좌파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 상업 이런 결합돼 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를 대량 생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량적으로 돈으로 자본으로 가지고 이 좌파 문화 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방법이 있다. 결국은 어떤 사실, 팩트, 진실이 결국은 픽션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역사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번 이거 그 건국 전쟁처럼 다큐 형식으로 하면 되겠다. 다큐 형식으로 하면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찾고 인터뷰하고 그걸 잘 편집을 잘해가지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면 되잖아요. 더구나 이 다큐라는 것은 팩트, 문서, 기록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우파들이 우리 자유 문화가 이 좌파의 어떤 문화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뭐 영화배우들 말이지 뭐 수십억 이렇게 출연료 주고 말이죠. 뭐 한 번 제작하면 뭐 제작비가 뭐 몇백억, 천억 뭐 이렇게 드는 그런 거대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이번에 이 영화도 보니까 십시일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나하나 천적을 모아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다큐 형식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좌파 문화 권력, 그 거짓 문화 권력과 싸움은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국 전쟁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이 현실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영화가, 그것도 그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또 그런 적은 자본으로 우리가 진실, 트루스, 팩트, 사실에 바탕한 어떤 이러한 제작을 통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제 선풍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픽션, 그게 마치 정말 CBC 5.18을 가지고 사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몇백만이 봤다는 이 말이지 하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의 소리, 사실의 소리가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40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길 위에 김대중 해가지고 뭐 비슷한 문재인 비슷한 어떤 그런 다큐 형식의 영화가 나오는데 그걸 벌써 초월했어요.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또 널리 알려가지고 건국전쟁 꼭 관람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가족이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우리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지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문화전쟁,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그동안 아주 열세에 있었고 좌파들이 독점한 이런 게서 하나의 가능성을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국 시민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가지고 다큐 제작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문화 권력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번 역사 전쟁을 건국 전쟁을 마련할 수 있는 큰 발견이고 또한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계속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으니까, 이왕 지금 40만 가까이 왔으니까 이 다큐 영화로서는 정말 하나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00만까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3일째까지 계속 우리가 이 건국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널리 알려가지고 3일째 될 때까지 100만 명이 이 건국전쟁을 관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오늘은 제가 본 건국전쟁 영화, 이승만이다 부제를 붙였는데 결국은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전쟁 아닙니까? 이승만의 건국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꼭 영화 보시고 널리 알려가지고 이 3일째 때까지 100만 한번 찍어봅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